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경제적 성장과 또한 민주화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매우 경이로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아픔과 어두움 또한 있다는 점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여전한 이념 간의 갈등, 또 지역 갈등, 또한 요사이 새로이 떠오르는 세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진영의 파워피플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네,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앞에 계시는데요. 통합정책연구원의 안형환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 시대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 화두는 통합이어야 하고 또 통합을 위해서 모두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통합정책연구원 이사장 안형환입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저희 안형환 이사장님과 함께 방송을 한 적도 있고 또 뵌 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더욱 훈훈해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또 외모도 굉장히 미남이신데요. 아유, 실제로 이제 오늘 이렇게 훈남이신, 요새 미남을 넘어 훈남이 더 큰 좋은 칭찬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찬이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 정말 훈남이시네요. 이렇게 그렇죠. 훈남이신 우리 안 이사장님과 함께 통합,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합과 함께 또 현재 우리 이사장님이 걸어오신 이 길에 대해서 한번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키워드로 알아보는 안형환 이사장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호기심 천국이네요. 예. 자, 어떻게 해서 이 호기심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안 이사장님의 첫 번째 인생 키워드가 됐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제 친구로부터 네. 독일 히틀러의 묘가 목포 이달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포예요? 목포 이달산에. 그런데 이제 아주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 호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연즉슨 내 친구의 외삼촌이 스님이었는데 네. 그 동료 스님이 한 분 돌아가시면서 네. 고백을 했는데 본인은 원래 일본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목포 인근에 청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계 무슨 절의 스님이셨는데 네. 자기가 일제시대 때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으로 종사했는데 네. 히틀러의 독일이 그게 45년 5월에 폐망을 했죠. 일본 그렇죠. 8월에 폐망을 했고 히틀러의 네. 독일 폐망을 하고 히틀러가 자살하자 히틀러의 부하들이 히틀러의 묘 시신이 훼손되는 것이 두려워서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맹국인 일본에게 부탁을 해서 일본 특공대가 지중해에 가가지고 시신을 가져왔다. 몰래 가져왔다. 받아와가지고 이 태평양을 인도양을 횡단해서 왔을 때 이미 일본이 폐망에 접어들고 일본 열도는 미군 해군에 의해서 봉쇄가 되니까 네. 목포 가장 지도 보면 또 그렇습니다. 목포가 노출돼 있어요. 네, 그렇죠. 목포에 상륙을 해가지고 그 네. 시신을 그런 일본 폐망에 버리니까 유달산에 묻었다. 라는 진실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네. 제가 또 그냥 언뜻 들었을 때 굉장히 허황한데 또 그런 스토리를 맞추다 네. 보면 또 뭐 그럴 것 그래서 같기도. 고등학교 때 이제 목포에 가면 목포 유달산이 이제 목포에서 네. 상징적인 산이죠. 네. 유달산 밑에 목포 시립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시립도서관에 가서 가방은 던져놓고 네. 집에다는 공부한다고 이야기하고 가방 던져놓고 친구 둘하고 같이 유달산을 싸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묘를 찾으시라고요? 네, 주말마다 한 달 네. 동안 주말마다 네. 지금도 비슷한 흔적인데 찾았다고 좀 자부를 하는데 네. 보니까 없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때 제 어린 마음의 생각은
야, 목포 히틀러 몸만 발견되면 내 고향 목포는 전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명소가 될 것이다. 전 세계 뭐 10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다 한 번씩 오지 않겠느냐. 독일인들이 오지 않겠느냐. 목포는 이 순간 목포 시민들은 모든 게 해결된다. 먹고 사는 문제 모두 해결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에 대한 이만큼이라도의 믿음은 있으신가요? 진짜일지 모른다. 지금은 보니까 제가 대학가 서양사를 전공했어요. 서양사 네. 전공하면서도 이제 히틀러에 관해서 사실 히틀러가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아직도 뭐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히틀러는 죽은 게 아니다. 네. 뭐 별의별 이야기 다 있어요. 히틀러는 뭐 장수 프로그램에서 아직도 살아서 있다. 뭐 지하세계에 있다. 별의별 이야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또 제가 이제 나름 히틀러의 사망 당시 책을 좀 열심히 읽었어요. 대학 들어와가지고. 목포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 마치 작년에 저희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유병원의 생사의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한동안 진짜냐 아니냐를 설왕설래했었던 그런 느낌인데요. 정말 이 처음 얘기부터 굉장히 저에게 재밌게 흥미진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민희 사장님에 대해서의 키워드가 바로 역사광이에요. 이 역사광이라는 것이 과연 또 어떠한 본인의 키워드가 되셨던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고등학교 때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역사, 뭐 국사, 세계사는 그렇게 시험 칠 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점수가 꽤 잘 나왔어요. 관심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문제집 풀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만 보고 해도 점수가 뭐 남들보다 못 나오진 않는 뭐 네. 그런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에 관련 다른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셨던 건가요? 역사책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셨군요. 위인전기 그런 걸 많이 좋아했고.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대학을 제가 사학과를 들어왔습니다. 네, 역시 그 역사에 대한 취미가 전공까지도 그렇게 연결이 됐지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역사책 제가 즐겨 보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기자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역사를 전공했다는 데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제가 이제 제 직업이 기자 생활, 그다음에 정치인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역사를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역사를 뭐 본다는 해안이라는 표현은 하면 좀 건방진 이야기고 어찌됐든 네. 역사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것. 네네.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들이 뭔 역사에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저는 저의 삶, 또 제 직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또 뭐 졸저지만 역사책도 한번 써봤고요. 그러셨죠. 예. 바로 지금 이제 그 기자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우리 안형환 이사장님께서 17년간 기자로서 재직하셨던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17년 동안 KBS의 기자로 재직을 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셔서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또 하셨고요. 기자로서 활동하시게 된, 즉 사학과를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그 계기, 그리고 그 기자로서 활동하시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만한 그런 뚜렷하게 머리와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 들어갔는데 야, 난 공부 체질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네. 또는 뭐 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언론이 들어간다든지, 뭐 고시 공부에 시간이 굉장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그런 시대 분위기가 허용치 않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언론인이다. 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저희 시간 강사 오신 분이 언론인 출신이 한 분 계셨어요. 네. 홍사중 선생님이신데 지금 뭐 작고하셨죠. 예. 그분이 이제 중앙일보 대기자셨습니다. 그분이 현대사 강의를 했어요. 현대사. 네네. 그래서 뭐 파시즘의 역사, 뭐 현대 아무튼 현대 유럽사를 강의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참 저 정도 삶은 참 좋겠다.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 어떤 분야를 연구해가지고 또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본인의 그 마음에 가시는 분야가 뚜렷하게 있으셨던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신문 기자냐 방송 기자 하는데 뭐 저보고 방송 기자를 가라니고 주위에서 많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뭐 비주얼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받으신 아니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뭐 이제 두 가지가 있었겠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방송의 시대다. 네. 그래서 방송이 아마 영향력이 훨씬 지금보다 커질 것이다라는 신문 쪽에 있었던 제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 선택을 해서 이제 KBS에 들어가게 됐죠. 일단 뭐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우렁 그리고 뚜렷하게 본인의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하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보면 정말 신문 기자보다 또 방송 기자가 훨씬 더 가지고 계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제 기자를 하시는데 그럼 기자 생활 17년 동안에 일단 어떠셨어요? 난 어떤 기자였고 어떤 부분이 고민, 어떤 부분이 자랑스러움 어떠셨을까요? 글쎄, 아니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기자라는 게 사실 스스로 이야기할 때 3대 직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힘든 직종인 건 분명한데 네. 그러나 또 기자 생활이라는 게 그 연배가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는 참 괜찮은 직업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때그때 보도로 나가기 때문에 네. 또 자기가 한 일이 사회에 기여하든 어떤 이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예. 기여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뭐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매력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는 굉장히 힘들죠.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시던가요? 제가 명절 때 네. 그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명절 때 제가 제대로 제사랄까요 차례를 참석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당직은 명절 때 꼭 제가 걸린다거나 네. 뭐 그렇다든지.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이 대목에서 네. 사실은 우리 안영환 이사장님은 17년이간 그 기자로서의 항상 누군가를 인터뷰도 하셨을 거고 사건 취재를 항상 하시면서 몸에 밴 그 기자의 톤과 기자의 가지고 있는 강한 자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애드립으로 잠시 우리 안형환 이사장님이 아니라 안형환 기자로서 오늘 저와의 이 인터뷰에 대한 기자로서의 한 멘트를 좀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기자처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기자처럼. 뭐 중계차 타듯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의도에 있는 통합정책연구원입니다. 오늘 통합정책연구원에서는 진영애의 파워피플 녹화가 있습니다. 오늘 녹화에는 진영애 변호사님과 출연자인 저 안영환 이사장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재미있고 알찬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안영환 기자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역시 17년간이라는 그 기자로서의 관록은 그대로 살아있으시군요. 자, 그럼 그 17년 동안 우리 안영환 이사장님께서 기자로서 재직하셨던 그 시절에서 정말 지금까지 잊지 못하실 만한 사건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청주 KBS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네. 94년입니다. 94년에 하루는 전날 사실 이제 술을 좀 마시고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야 됩니다. 기자실에. 출근하고 아침에 뭐 기자실 일하다가 누워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점심때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는데 길거리에 장애인 두 분인데 한 분은 등치가 굉장히 큰데 행동거지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또 한 분은 몸이 불편한 분이에요. 두 분이 길거리에 있는 저기 종이를 모아가지고 조그만 술에 끌고 가는데 정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너무 제가 신기해서 그분들의 말을 걸었더니 제 말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알아먹을 정도의 솔직히 지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닌 그런 장애인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저도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어느 허름한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교회도 십자가만 있지만 교회 모습도 아닌 가정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어느 이제 여성분이 오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또 목사님도 이제 나중에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연은
그 청주 시내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 네. 노숙공의 장애인들을 이 목사님 부부가 데려다가 거기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꿈은 이 그 쌀통에서 예. 쌀통이 떨어지지 않고 한번 얘들을 먹이는 거, 얘들을 표현하더라고요. 예. 얘들을 먹이는 게 꿈이다. 쌀통 떨어질 때만 보면 자기는 가슴이 억장이 무너진다. 그럼 그때 또 목사님은 얘들 지금 너무 좁다. 여기다 보니까는 본인 스스로 이 그 벽돌을 갖다가 네. 방을 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겨울인데 이거 너무 힘들다. 내가 혼자 이거 브로커를 찍고 하려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너무 이런 분들이 있구나. 요즘 같으면 사실 많은 도움이 가도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년 그때만 해도 전이니까. 독지가나 후원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일상적이지 아니었죠.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 KBS 카메라 제가 취재를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7시 뉴스에 나갔습니다. 여기 네. 나왔더니 그날 저녁부터 우리 KBS로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내일 미국 교포인데 미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을 보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KBS 이제 우리 부 네. 뭐 계좌번호 알려 드린 다음에 하게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꽤 많은 돈. 목사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 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록도 짓고 아마 당분간은 쌀통이 가득 쌀이 아마 있었을 거로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기자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기자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구나. 네. 선행을 할 수 있구나. 기자라는 이미지가 보통 뭐 공격하고 누구에게 캐고 물론 그것도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만 하나 네. 개인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전 굉장히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죠. 자, 우리 이 안영환 이사장님께서 실제로 이제 17년간의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서의 변모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자, 그거는 사실 모든 기자들이 다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굉장히 그렇죠. 또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어떻게 해서 또 정치인으로서의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되게 이제 언론인들이 정치에 뛰어든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뭐 그런 분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출입 기자를 하면서 네. 그 정당의 뭐 실력자 또는 그 정당에 관련된 분들과 뭐 관계 친분이 생기면서 서로 알게 되니까 추천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네. 전혀 전 출입 기자 한 적도 없고요. 예. 오히려 출입 기자를 했었다면 저는 그 당시 민주당, 지금의 이제 새천년 네. 새정치연합 쪽은 제가 출입 기자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얼핏 그 목포 옆에 그렇죠. 무안이 고향이셨고 또 그렇죠. 학창 시절에서는 목포이셨으니까 사실은 저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색으로만 본다면 한나라당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연합 쪽으로 가면은 제 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뭐 선후배들도 많고 또 뭐 기자 생활 때 만났던 분도 많은데 네. 이쪽 그 당시 한나라당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뭐 제 스스로 한 중도 보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하버드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터졌어요. 네, 있었죠. 근데 그게 CNN에서 하루 종일 보도를 하니까 네. 외국 학생들이 걱정돼서 저한테 묻고 야 한국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설명하기도 좀 난처하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하버드 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이야기하면 사실 주제가 굉장히 큽니다. 토론 주제가 큽니다. 예. 벌써 그 당시에 이제 기후 문제라든지 평화, 군축, 우주, 개발 뭐 굉장히 큰 주제를 논의하는데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사실 의회는 국회는 미래를 논하는 겁니다. 미래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국회고 네. 현재를 가지고 하는 행정부고 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사법부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국회가 정치의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따지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에 넘겨서 과거가 발목을 잡게 하고 네. 국가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면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벌써 정말 뭐 같이 지내던 한국인들과 같이 뭐 술 마시면서 야 나라 큰일 났다.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분관계 했었죠.
그러다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는 또 일상에 묻혔습니다. 다시 기자 생활로 돌아왔고. 그러던데 이제 2007년 말, 2008년 초구나. 2008년 초에 우연히 지인인데 뭐 당에 깊이 강 이런 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인이 뭐 당신은 보니까 정치하면 잘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는 그런 비분관계 했었지만은 제가 무슨 뭐 정치를 가지고서 모두 지역구 들어가서 어떻게 일해가지고 무슨 선출직을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쉰다고 그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마 그 상황을 지금으로 옮겨와가지고 그 제안을 들었다면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고 제가 택도 없는 소리 선출직 나간다는 게 어떤 거고 뭐 사실 의지와 그러니까 전략, 의지, 정보 모든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저는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어찌됐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뛰어들어서 너무나 급하게 뛰어들었고 급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랬는데 그럼 그러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그때는 후회나 또는 내가 이 길이 내 길이다 라는 어떤 뭐 자부심 그때 당시 18대 국회의원을 하셨을 때 그 느낌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실 미숙한 상태에 들어갔었지요. 지금은 이제 저는 뭐 나름대로 이제 벌써 7년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지금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저희 그때 충분한 공인의식이 있었던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정치는 선출직은 정말 대기관입니다. 대기관. 그다음에 대표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걸 했는가라는 자의식. 지금 하면 굉장히 저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그저 국회의원 되는 것을 목표. 돼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도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초창기 한 1, 2년은 뭐 제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깊이 하지 못하고 약간 떠다녔던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되시고 난 이후에 1, 2년 사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들 별의별 사람 다 있다. 소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쁘다는 거. 참 바쁩니다. 뭐 바쁘다는 것은 본인이 있지만 각종 지역이나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이 또 와주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욕하면서도 국회의원 와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모습인데 각종 행사 이런 데 그런데 이제 그런 데 다니다 보면은 자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 정치인들 문제가 그건데 다니다 보면 정말 지역구에서는 밤마다 상가집 가야 됩니다. 결혼식장 주말에 가야 됩니다. 또 무슨 경조사 다 가야 되지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 가서 축사해야 되지요. 지역구에 매달리다 보면은 사실 국회의원이 공부를 해야지.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또 법안을 만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이 기본적으로 부족해요. 솔직히. 정말 약간 벙 떠다닌. 저는 이제 지금은 땅에 다리를 굳건히 디디고 눈은 15도로 하늘을 바라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 당시에는 땅에 다리가 닿지 않고 그냥 떠서 그냥 흘려갔다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래서 정말 바쁘게 부르면 부른 대로 그럼 정신이 없습니다. 초선이니까 뭐든지 일단은 해봐야 되겠다는 된다. 의욕도 넘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까지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하는 줄을 몰랐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2년쯤 지나서 뭐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또 한 2년쯤 돼서 대변인을 하면서는 더 바꿔졌고요. 대변인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우리 사회의 이제 권력 시스템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했던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죠. 저는 묘하게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대변인은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뭐 중앙선대위 대변인, 뭐 당 대변인,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했을 때는 뭐 시장 후보 대변인, 또 대통령 선거했을 때는 대통령 후보 대변인, 대변인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정말 뭐 대변인으로서의 히스토리가 또 화려하시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대변이 굉장히 바쁩니다. 뭐 네. 언론인들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일단 항상 뭔가를 발표할 준비를 하려면 그렇죠. 그만큼 채워 넣어야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채워넣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국회의원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 네. 뭐 어울리고 하는 거야 뭐 사실 제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항상 나는 고갈도에 가고 있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사는구나. 물론 저도 뭐 지역구 사정이라든지 뭐 당내 개파 문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예. 뭐 고려했던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네. 정말 봉 떠가면서 지역구에서 행사 쫓아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예. 생각하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제대로 대표하지. 국회의원은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난 대기관이죠.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대표하는 건데 과연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 실력과 자세와 의식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리고 4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 고려해서 불출마 선언하고 19대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요, 우리 안 이사장님께서 세우신 이 연구원의 이름도 네. 통합정책연구원인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이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심도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안형환 이사장님이 통합정책연구원을 세우게 되신 그 배경과 이 연구원을 세우고 달성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표, 즉 우리 이 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세우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네요. 제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충분치 않았지만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예 내가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게 낫겠다. 아마 정치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을 세우게 되신 것은 일종의 혼자의 머리보단 여러 사람의 머리가 필요한 집단 지성의 필요성을 느끼셨을까요? 그렇죠.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희들끼리 뭐 포럼도 만들고 해봤습니다만 네. 역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공부가 우리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께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연구원 형태의 네. 그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물론 공부는 뭐 제가 좀 기자 출신이라서 좀 잡다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한국 사회의 지금 화두는 뭐냐 이 순간 네. 저는 제가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의 영남 중심의 당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 출신으로서 느끼는 지역 간의 갈등을 저는 최전선에서 느끼는 편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고향 분들, 선후배 분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이랄까 또 영남 지역에 대한 그런 감정, 또 영남 정당에서 느끼는 호남에 대한 감정, 이 굉장히 벽이 깊습니다. 네. 그 벽. 많이 극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가 동서간의 통합이 없이 나갈 수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국 사회가 더 커지는 게 이념간의 그 벽보다 더 커진 계층 간의 벽입니다. 양극화. 예. 이건 사실 양극화는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네. 이 양극화 벽은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넘지 않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는 분열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극화도 맞물린 문제입니다만은 세대 간의 갈등. 한국 사회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은 지금은 좀 앞으로는 일자를 놓고 세대 간의 갈등이 번질 수도 있는. 그래서 임금 피크제 가지고도 기존의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예. 노년 세대, 장년 세대에는 무슨 임금 피크제냐 거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에 저는 정말 꼭 공감하고 싶은데요. 이념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약간 이제는 조금 시기가 지나서 그렇죠. 네. 이미 예전의 화두가 돼버린 듯한 느낌인데 지금 굉장히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거든요. 예.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소위 자녀들에 대한 희생 이런 걸로 또 부모들에 대한 그래도 나름의 공경의식이 있어온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웬 말이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많은 경우 정말 일자리라는 것 또는 이 이후의 노후의 복지, 노후에 대한 재정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지금 점점점 정말 첨예하게 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세대 간 갈등이 먼 나라 남은 나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문제는 사실 복지는 풍부한 재정이 있다면은 세대 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현재 복지를 잘 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가 하려면 다음 세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로마가요.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로마에서 포퓰리테스는 대중 선동한 정치인들을 포퓰리테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포퓰리테스에서 나온 말이 포퓰리즘입니다. 근데 로마는 그 당시 뭐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로마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또 표를 얻기 위해서 식민지에서 밀을 수탈해 와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빵을 주고 밀가루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빵과 서커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런데 로마는 그러면서 식민지의 반란에 의해서 멸망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렇지만 로마는 어찌됐든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빵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식민지냐? 다음 세대 걸 뺏어다 우리가 나눠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 적자하면은 국가에서 국가 부채를 떠안는 겁니다. 국가 부채는 누가 갚아야 됩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를 수탈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이 좀 거셉니다만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다면 이렇게 세대 간 갈등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왜 나한테 빚을 물려주느냐 이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실 지금 일자리를 어떻게 공유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문제, 세대 간 갈등 문제, 양극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결국 그러면 이런 문제, 결국 이제 어떤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갈등은 결국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통합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자. 또 요즘 뭐 융합 시대니까 그래서 융복합 시대니까 통합을 한번 연구하는 갈등을 해치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 정책 연구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매우 적절한 시점에 정말 필요한 이 정책의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 갈등과 분열이라는 것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즉 우리나라를 좀먹을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간절히 바라는데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현재 물론 이 통계를 내는 측은 이제 뭐 정확한 통계의 수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통계 낸 바에 따르면은 일반 OECD 국가 가운데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위가 터키입니다. 2위가 한국어 나왔습니다. 근데 1위는 터키는 종교 간의 분쟁이 있고요. 거기는 그 다음에 투르크족에서 민족 간의 민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대한민국이 2위로 뽑혔습니다. 물론 저도 그 통계를 굳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통계가 함의하는 바는 대한민국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다. 특히 이제 우리는 남북한 대치라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미 소멸된 이민 간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층 간의 갈등이 양극화에도 이념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보이고 증폭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등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우리는 굉장히 평등에 익숙한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양극화가 우리는 그만큼 또 빠릅니다. 우리는 뭐든지 빠르죠. 경제 성장도 빨랐던 만큼 양극화의 속도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끼는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빨리 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지금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역 간의 갈등은 이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간의 갈등은 넘었어야 됩니다. 사실 다른 부분은 자본주의적 위기가 있습니다만 지역 간의 갈등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넘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이 갈등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신뢰가 생기질 않습니다. 사회의 가장 충분한 자원은 기본적인 것은 신뢰입니다. 저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소프트 파워라는 표현을 쓰죠. 소프트 파워는 문화력 같은 것을 이제 국가의 힘 중에 속하는데 저는 신뢰를 소프트 인프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소프트 인프라. 인프라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소프트한 인프라다.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신뢰를 그러니까 형성되지 않은 네. 사회는 더 이상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선진국은 부자만이 선진국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를 들어서 뭐 쿠웨이트가 선진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는 아직 신뢰 부분, 네. 그런 인식, 문화 부분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선진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신뢰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겠다. 통합을 갈등 해소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통합의 갈등에 대한 통합 또 화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미국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흑인 교회 총기 난사 네. 사건이 이제 벌어졌었죠. 굉장히 정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백인 우월주의적인 청년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 교회에서의 예배 때 이제 대통령이 와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부른 것이 굉장히 그 미국 전체 국민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지를 정말 침묵으로 옮겨내 주었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사실은 미국만큼 갈등 요인이 다양할 수 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볼 수 있겠지요. 뭐 어떤 긴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종, 종교, 정말 뭐 총기라는 또 어떻게 굉장히 또 위험한 무기까지 각각 개인에게 소지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오바마라는 그 대통령, 즉 한 나라의 리더가 보여주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어야 됐었던 것이 아닌가. 적어도 어찌 보면 어떤 그 인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바마가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 피해자로서의 연대의식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지위를 10분 발휘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용서해주는 그 메시지를 던진다는 게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모습은 저런 것이 아닌가. 지금의 많은 경우들은 사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 혐오까지 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반대인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자신의 어떤 생존이거나 심지어 자신이 속해져 있는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라는 데 이렇게 매몰돼서 자신의 어떤 의견이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합정책연구원은 그러면 이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의 통합과 그 통합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먼저 그 오바마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바마 현재 임기가 7년째입니다. 네. 7년 동안 했던 연설 가운데 가장 명연설이었다고. 그런데 오바마가 그때 관용을 보여준, 용서를 보여준 거죠. 네.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극히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바마는 그 상징성을 굉장히 잘 살렸지요. 미국도 정치는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미국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점점 더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연방정부가 폐쇄될 정도로 연방정부 예산을 쓸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만드는 게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을 살릴 노력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 피해자들 앞에서 그런 욕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또 그 노래를 듣고 함께했던 많은 흑인들이 용서, 관용의 노래를 불렀던 것은 상당히 미국 사회에 큰 심금을 울렸던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정치인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정치도 이제 그런 일단이 있고 한국 정치인데 정치가 지역 편중이 되면요. 자기 지역 내에서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이 되는 구도가 될 수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윙 스테이트는 중간에 있는 주, 선거 판도에 따라서 민주당이 후보될 수도 있고 공화당이 후보될 수도 있는 그런 네. 정당이 미국에서 줄어들어요. 그런 주가 스윙 스테이트가 점점 자기 색깔이 뚜렷해진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경상도, 전라도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 전라도에서의 몰표가 나오고 그 정당에 누구 후보만 냈다면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결국은 그 지역의 색채에 부응하는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점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치적 지형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 부추기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뭐 호남 가서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 호남 정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영남 가서 영남 정치를 복원하겠다. 인천 가면 인천 말이 안 되는 걸 합니다. 지역에서 네. 또 받아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 격이 더 커지는 것이죠. 네. 사실 저는 이런 것을 정치인이었던 또는 현재도 저를 뭐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인들과도 여기서 많이 세미나를 갖습니다. 유명 네. 정치인을 데려다가 이야기도 듣고 토론도 네.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한국 사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한다면 지역 감정. 이건 정치인들의 노력과 우리 의식이 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 세대 갈등. 근데 이제 양극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 자본주의적인 문제, 네. 뭐 세계화와 기술의 발달과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 가겠고 저는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단계들을 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양극화 문제 통합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단계를 연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노력이 같이 많은 분들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Body and soul, like a little storm inside. Day and night, melting into red and white. Every minute with you, keeping me safe from harm. I'll be like a hurricane. 우리 안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함께 세대와 또 잘 사는 사람, 좀 힘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법과 제도가 그럼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믿으시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은 규제지요. 사람 규제. 규제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격려일 수도 있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규제인데 법 자체가 격려하고 창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이 창조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일하는 것입니다. 예. 행정부는 현재를 일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회가 만들어준 법을 가지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은 일단 미래를 만드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규제보다는 이 법이 만들 수 있는 영향, 우리 삶에 네. 미칠 영향 더 크게 미래를 보는 법이 만들어져야겠죠. 근데 이제 저도 국회에서 뭐 법 만들고 또 법안심사 소위에서 만들다 보면 그렇게까지 깊은 고려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이제 너무나 법은 많은 특별법이 그냥 거의 그렇죠. 한 해에 수천 건이 나오지만 그 법이 살아 움직이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도. 그 법이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 법의 필요성은 저는 우리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법이 없다면 갑자기 내가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예측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게 법의 존재 가치입니다. 네. 근데 법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끔 법이 발목을 불명확사. 잡죠. 근데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편법이 판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의 미비, 법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예측 가능한, 그다음에 법이 또 상식선에 있어야 됩니다. 네. 전 법이 상식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이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법조인들의 전유물이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법은 상식선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 그러니까 결국 법이 그 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주면서 네. 법이 생산적이어야 된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법이 생산적이라면 법이 생산적이냐, 그러나 국회에서 만들 때 법은 생산적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정말 네. 보여주기 위한 법,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물론 규제하기 위한 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러 생산적인 창조적인 법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영환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 제가 옛날에 어느 신문 컬럼을 읽었어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쓴 컬럼인데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학생들한테 국문과 교수였는데 자기의 꿈에 대해서 주제로 이제 에세이를 써오라고 했답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 모두 나는 커서 교수가 되겠습니다. 나는 뭐 졸업하는데 교수가 되겠습니다. 난 기자가 되겠습니다. 뭐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다 썼더라는 거예요. 네. 한 학생의 그 꿈에 대한 그 에세이 장문은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너무 뜻밖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일본 학생이라는 거예요. 네. 한국에 유학가 있는 일본 학생. 자기가 우리 학생들이 너무 목표 지향적 자업과 관련된 직업과 네네. 관련된 꿈을 가지고 있거나 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자기도 한번 반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 그 컬럼 읽고 난 다음부터 저도 내 꿈 그래 좀 정말 진실한 꿈이 뭔가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역시 꿈은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이거를 말하면 좀 너무 거창한 이야기 되겠지만 좀 세계 사람 행복하는 좀 네. 모두 행복해지는 또 네. 그 행복해지는 데 대해서 내가 뭐 기여를 할 수 있는 예. 나를 행복하는 것을 바탕에서 내 가족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또는 뭐 나라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국가 국민 또 세계에 네.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개막원에서 마라톤을 한 다음에 백두산 온천에 가서 모욕을 하는 것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개막원 제가 백두산 올라가서 개막원 보니까 정말 우거졌습니다. 정말 밀림입니다. 밀림. 네. 그 사이를 마라톤 하고 난 다음에 백두산 온천 정말 좋습니다. 네. 온천 가서 모욕하고 피로를 푸는 거 한번 해보는 거 꿈입니다. 실제로 꿈을 꾸지 않을 뿐이지 꿈을 꾼 순간 이미 그 꿈의 절반은 마음에 담겨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시작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실 우리가 한 20년, 10년 전만 해도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게 굉장히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도 한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뭐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일이라는 이 화두를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원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막원에서 마라톤을 하고 또 백두산의 온천에서 피로를 풀 수 있는 그 시대가 제가 볼 땐 아마 그다지 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함께 네. 노력을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초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것이 태풍과도 같은 거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오늘 안영환 이사장님께서 우리 사회 갈등과 또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고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고민이 지금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미미한 움직임으로 생각되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 곧 거대한 사회에서의 큰 공감과 그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좋은 말씀과 함께 저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하고 믿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이용군에서도 또 저도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화이팅!